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11월 25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네, 지금이 10시 2분 조금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뭐 와서 세팅하고 뭐 이러면 약간의 시간이 1, 2분 정도는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지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 때문에 고민이었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지각을 하면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지각을 하면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오늘 주제에서 몰입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시간 뭐 맞춰서 왔죠. 맞춰서 왔고 네, 뭐 살짝 중간에 위기가 있을 뻔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끝나간다는 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이것도 양가 감정이죠. 이것도 양가 감정이죠.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 한 해는 또 어떤 삶이 펼쳐질까에 대한 기대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이런 건 있어요.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 걸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후회감이나 아쉬움이나 혹은 늙어감에 대한 서러움이나 이런 거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수가 쉽거든요. 예. 근데 동시에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나보다는 내일의 내가 조금은 더 성숙해 있을 거고, 조금은 더 성장해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인사 나누면서 시작할까요? 주아의 미안 채널님께서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오영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마인드랩 이광미 원장님, 김채현 PD님, 최희선 PD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서 늦으면 어때요? 다 상황 되는 대로 하자고요. 원장님 살다 보니 저도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라면서 하트도 넣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제를 가져온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왜 지각을 하게 될까에 대한 심리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거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좀 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딱 그 얘기를 해주셨네요. 조커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지각하는 나 주제가 너무 매력적인데요 라면서 코리안 타임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코리안 타임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약간 그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사람들이 미팅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기억이 맞다면. 근데 코리안 타임 제가 조커님께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랑 비슷하거나 적어도 MZ는 아니실 수 있겠다. MZ면 어떡하지? 코리안 타임 요즘 잘 쓰나요? 요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코리안 타임? 저는 요즘 최근에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자꾸 늦는다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시간 개념에 있어서는 각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죠. 뭐 KTX 마찬가지고요. 정확한 시간에 딱딱딱딱 도착하는 거를 너무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막 안절부절 못하죠. 지금 사실 좀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 제가 체험하기로는 그 지하철 이 태업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덕균의 파업이라 그러나? 이렇게 다 시간이 안 맞았잖아요. 다 늦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하철이 오히려 시간 맞추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서도 조금 느낌이 달랐습니다. 제가 외국에서의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뭐랄까요, 열차 파업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경험이 그래도 큰 건이 두 개가 있는 게 제가 예전에 토론토에서 연수를 잠깐 했었거든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연수를 잠깐 할 때 이제 거긴 지하철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철이 이렇게 토론토 중심부를 이렇게 뺑 U자로 돌아서 가요. 지하철 타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멈추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 이제 파업입니다. 갑자기 잘 타고 가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냥 내려요. 편하게 화도 별로 안 내요. 저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그리고는 내려가지고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외국의 장점은 도심이 작죠. 사실 도심이 작으니까 1시간 걸으면 대부분의 도심권을 걸어 다닐 수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울처럼 이렇게 엄청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토론토도 전체 권역을 따지면 큽니다만 이 중심가는 비교적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태어난 척 뭐 그냥 오늘은 지각 하나 보다 하면서 걷더라고요. 또 한 번은 뭐가 있었냐면은 영국에서 제가 스코틀랜드에 뭐 제 학회는 아니지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의 학회가 있어서 스코틀랜드를 갔다가 런던으로 들어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런던으로 바로 열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공항으로 직항이 연결되는 뭐가 있어가지고 공항으로 바로 가가지고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열차가 가다가 서요. 무슨 일이니까 저 그때는 뭐 영어도 잘 못 알아먹겠고 근데 일단은 서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버스를 타야 된대요. 저는 열차를 스코틀랜드에서 런던까지 다 직항으로 샀는데 표를 이게 중간에 이렇게 뭐가 바뀌나 보죠. 회사가 바뀌는지 뭐가 있는지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열차 운행이 안 한대요. 그래서 내려가지고는 버스를 타고 그 어느 정도 위치까지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열차를 다시 타라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사람들이 그냥 타요. 버스를. 저희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비행기 놓칠까 봐. 근데 결국엔 탔어요. 근데 탔는데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이런 건 있죠. 거기서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멘탈 나가는 거죠. 멘탈 나갑니다. 그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근데 뭐 아내죠. 제 아내가 있었는데 저는 막 비행기를 놓칠까 봐 완전히 그냥 뭐 머리 안이 엉망진창이 돼 있고 근데 이럴 때 보면 또 제 아내는 좀 여유가 있어요. 도닥거려 주는 거죠. 제 짜증 좀 받아주고 그 생각이 나네요. 약간 아내한테 약간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베라베라님께서도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 뽀사시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그런가요? 잠을 좀 푹 자서 그러나요? 그리고 좋아요 미안치는 맨 처음에 인사해 주셨죠, 그죠? 김수희님께서도 와 선생님 이렇게 해주셨네.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예능감으로 늦게 시작할까 하다가 일찍 왔습니다. 윤희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이문경님 힐링 되시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힐링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네요. 제이님께서도 인사해 주시고 양봉현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제이님은 그거 이야기해 주셨네요. 렉사프로 리보트릴 장기 복용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렉사프로는 장기 복용해도 되고요. 렉사프로가 세로토닌 계열의 우울증 약인데 최근에는 이런 세로토닌 계열의 우울증 약도 약을 줄였을 때 금단이 있다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중독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뭐 장기 부작용, 우리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내성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작용은 없어요. 다만 리보트릴은 이게 신경 안정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줄이시려고 그러면 리보트릴이 알약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리보트릴이 생산 중단됐을 거예요. 근데 리보트릴 크로노제팜 이게 같은 약이거든요. 근데 리보트릴이 알약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4분의 1쪽까지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서서히 줄이실 것 같으면 리보트릴을 4분의 1쪽씩 2주 간격으로 빼셔야 돼요. 줄이셔야 돼요. 빨리 줄이시면은 또 이제 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2주나 뭐 본인한테 맞는 간격으로 긴 간격으로 4분의 1쪽씩 빼세요. 내가 약을 뺐는지 안 뺐는지도 모르게. 혹은 그리고 그 4분의 1쪽은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주무시는 것 때문에 쓴다 그러면 머리맡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불편하면 언제든지 먹는다. 그러면은 마음 안에 약간 나 이거 줄였다가 불편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이 줄어요. 왜냐면 바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놔두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마음의 안심은 됩니다. 리보트릴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리보트릴이 클로나제팜이라는 성분명의 약입니다. 이거 지강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만 하죠. 리보트릴이 클로나제팜이라는 성분명이고
지금 리보트릴이 오리지널 약이에요. 근데 지금 오리지널 약의 오리지널 판권 자체를 지금 딴 데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회사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클로나제팜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국내 제약회사에서 지금 약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리보트릴, 클로나제팜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 시판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약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 약이에요. 근데 옛날 약이라고 해서 나쁜 약이 아닙니다. 리보트릴은 신경안정제 중에서 그래도 의존성이 그나마 좀 떨어지는 약물입니다. 왜냐면 약이 완만한 약이에요. 아주 완만한 약이다 보니까 약 느낌이 좀 덜해요. 그래서 다른 급성으로 올라갔다가 급성으로 떨어지는 약보다는 의존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리보트릴이. 그런 의미에서는 리보트릴이 다른 신경안정제보다 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엄청 오래된 약입니다. 약가도 싸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제약회사에서 생산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물론 이 약가와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현실화 시켜주는 과정도 필요한데 지금 물가는 많이 올라 있는데 이 약은 옛날에 나온 약이잖아요. 근데 약가 자체는 옛날 걸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 이거 만들면 손해인 거예요. 실제로 만들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약 생산을 안 해요. 제약회사에서. 그래서 지금 리보트릴 같은 경우에는 약 생산이 중단된 걸로 알고 시판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클로나제팜 같은 경우에도 아주 한정 부량만 만들어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이런 좀 안전하면서 오래된 약들, 안전하면서 효과적이면서 오래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약가 반영을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약을 생산 안 하는데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제약회사가 무슨 뭐 자원봉사하는 데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물론 다른 약을 통해서 이윤을 버니까 이런 약들은 너희가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자면 이게 사실 자본주의 이론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력보다는 너무 약가가 높게 잡혀 있는 최근의 약이 있으면 그거를 조정하려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이야기가 좀 뒤로 샜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네, 유희님께서 시간이 막 달려가지만 후회하지 않으려 매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만 그래도 제가 하루하루의 삶까지는 아니라도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한 해의 삶을 봤을 때 그래도 후회하지 않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계속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김수희님은 온국민 마음지원센터 신청해서 다음 달부터 상담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국민 마음 상담 지원 프로그램인가 뭐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저 마음 상담 좀 받고 싶은데 그거 신청하러 왔어요 하면은 그쪽에서 무슨 그 바우처랑 그 소견서,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하다는 무슨 소견서 같은 거를 줄 거예요. 서류 같은 걸 줄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인근에 내가 원하는 상담센터에 가서 저 국가 지원으로 상담 받고 싶다고 하시면 뭐 누구든지 8회까지인가? 8번까지인가가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영희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윤희님 코리안타임 기억하시는군요. 김수희님은 밥 사주는 친구면 1시간 정도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쵸? 밥 사주는데요. 조코님이 MZ셨군요. 예전에 소개팅하는 여자친구가 코리안타임 알려줬어요 하셨는데 소개팅하는 여자가 여자친구는 아닌 거죠. 소개팅을 하는 거니까. 소개팅하는 여자분이 그래도 코리안타임을 알 정도로 약간의 이게 있나 보네요. 베라베라님 코리안타임 이제 없어진 듯요 라고 하셨고요. MZ가 1980년대부터군요. 박은선님께서는 아는 애가 항상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 시간을 착각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전 약속 시간 어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부끄러우니까 그렇겠죠. 저도 뭐 이상한 핑계들 많이 댔잖아요. 여기 와서. 부끄러우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반복되면은 아무래도 만나기 싫어지죠.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하던 와중에 그냥 와가지고는 같이 뭘 하자라고 약속이 돼 있으면 나는 설령 그 사람이 안 오더라도 난 다른 걸 하고 있으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3의 장소에서 내가 굳이 거기 그 장소에 갈 필요가 없는 제3의 장소에서 그 친구 때문에 그 제3의 장소에 있는데 서로 약속 시간이 안 맞아버리면 나는 거기서 그 공간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내 시간이 그냥 가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뭐 약속 시간 못 지킬 것 같으면은 내가 네 장소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내가 다소 늦더라도 뭐 조금 늦더라도 너가 네 일상생활 공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뭐 또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3의 장소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싫죠. 네. 유현님께서는 진실함이 느껴지시는 분, 보면 기분 좋아지는 분. 감사합니다. 나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운이 없다가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그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도록 저 스스로도 잘 다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쵸. 김수희님께서는 치과 갈 때는 코리안 타임 너무 적용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치과 갈 때는 무서우니까요. 저는 주사 맞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주사 맞는 걸 정말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주사 공포증이 있을 정도로 누군가가 주사 맞는 거를 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의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비치 0636께서는 학창 시절 N까지만 적어주시고는 바쁘신 일이 있으신지 그만 쓰셨고요. 김수희님 MBTI에서 PJ 상관없이 지각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P랑 MBTI에서 맨 끝에가 PJ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P랑 J 중에 지각과 관련된 영역. 아무래도 P가 지각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P는 기본적으로 융통성이고 J는 계획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J는 지각을 하더라도 지각을 할 만하니까 할 겁니다. 계획적으로. 이런 거 있죠. J가 지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J는 기본적으로 계획형이잖아요. 근데 J가 욕심이 많아져서 일을 여러 개 깔아놨어요. 근데 이건 무조건 다 해야 돼. 약속을 여러 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테이블이 막 빡빡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어. 뭔가를 뺄 수는 없어요. 계획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조정을 어떻게 하게 하겠어요? 지각을 해도 되는 모임은 시간대를 약간 겹쳐놓겠죠. 계획적으로 지각을 하고 지각을 해서는 안 되는 모임에는 이거는 시간 타이트하게 맞춰가지고 갈 수 있게 계획을 짜놓겠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지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영도님 신발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신발타는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프네프린이라는 물질 계열의 우울증 약이고요. 우울증 약 중에서도 이제 보통 신체 증상을 좀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우울증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노르에프네프린이 척수신경에서 그 신경 감각을 약간 둔감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모든 통증이나 신체 불편감은 척수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감각되는데 그 감각의 영역을 좀 둔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몸이 불편한 부분들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스트로베리님께서는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건강이 최고님께서는 지각도 습관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지각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지각도 보고 배웁니다. 자, 저희 부모님이 지금 제가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지각을 하셨어요. 근데 공부는 왜 그렇게 잘했나 몰라. 저희 어머니가 공부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랑 공부를 잘하는 거랑은 또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효율성이겠죠. 모든 일은 효율성인 것 같아요. 물론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성실함과 효율성이 균형을 잘 잡았을 때 성과가 나오는 거죠. 어릴 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지각하는 걸 싫어했었는데 저도 약간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너무 어머니 탓을 하는 거죠. 방송에서 제가 어머니 탓 좀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머니여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해요. 제가 제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딸이 가끔은 아빠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 딸은 아빠를 진짜 영어로 쉿으로 보거든요. 쉿.
것으로 보는데 장난치는 거죠. 가끔은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마음 상할 때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 딸이 딴 데서도 이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누군가한테 막 장난을 좀 과하게 치고 비난하고 폄하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뭐 따끔하게 할 텐데 제 딸은 딴 데서는 너무 예의 발라요. 저한테만 예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아, 이 친구가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맞춰주면서 본인도 좀 쌓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나한테 와서 푸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요. 가끔 제가 이제 저한테 오는 청소년 친구들이 부모님들한테 되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따돌림도 당하고 뭐 은따 있잖아요. 은근히 따돌리는 거. 예. 뭐 혹은 본인 나름대로 너무 힘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게 진짜 정말 누가 보더라도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참고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버텨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친구가 집에 와서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예의 바르게 굴겠어요. 그럼 제가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요. 그거라도 좀 받아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밖에서. 그럼 밖에서 얘는 정말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좀 풀어져 있어도, 때로는 엄마 아빠한테 틱틱 거려도 이 친구 밖에서 안 그러잖아요. 집에서만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좀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이 친구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은 집에서도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제가 항상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뭐 제가 뭐 할머니한테 애착이 있다느니 뭐 엄마가 뭐 이런 게 불편했다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이제 당연히 불편하시겠죠, 저희 엄마도. 근데 그래, 너가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면 엄마를 그래 마음껏 사용하렴 이라고 속으로 생각해 주실 거라 믿고 오늘 주제를 못하고 있네 계속. 저희 딸이요? 레인보우님 아카이브님께서 따님 몇 살이세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제가 구체적인 딸의 어떤 신상 정보를, 저희 가족의 신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 약간 조심스러워하긴 해요. 예. 이게 뭐 직업적인 특성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예,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이젠 키가 커가지고요. 가끔 진짜, 근데 이 얘기하면 너무 사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뭐 갑자기 제 딸이랑 제 아내랑 똑같은 잠옷을 사가지고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핏 누가 와이프인 줄 알고 딱 봤는데 딸인 거죠.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약간 딸바보 같이 느껴지네. 안 그래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자, 일단은 오늘 주제 조금만 하고 얘기 좀 다시 나누겠습니다. 지각을 하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지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온 것도 있는데, 제일 큰 거는 뭐 게으름이죠. 제일 큰 건 게으름입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 지각하는 경우. 아침이죠. 저한테는 이게 아침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비온 뒤에 제가 아침마다 조금씩 지각하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늦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잖아요. 제가 저녁형 인간이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거의 보통 한 9시 전후, 늦으면 9시 반 정도에 제가 일어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인 거죠. 근데 지금 비욘디가 10시 방송이잖아요. 원래 이게 10시 반 방송이었다가 30분 땡겼습니다. 아니다. 11시 방송이었다가 1시간을 땡겼구나. 원래 11시 방송이었다가 1시간을 땡겨서 지금 10시거든요. 가끔 이제 뒤에 라이브 있고 이럴 때가 있어서 1시간 땡겨서 10시로 땡겼는데, 사실 10시는 제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보다는 약간 빠릅니다. 제가 보통 한 진료를 10시 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시는 아직까지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처럼만 일어나도 지각해 버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9시 반 사이에 일어나면 사실 10시까지 오는 것 자체도 빠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어도 9시에 준비해서 9시 반에는 제가 집에서 나와야지 이제 10시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저의 타임라인에서는 좀 빠른 시간대인 거죠.
그럼 물론 부지런하면은 이렇게 준비하면 되죠.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침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평생에서 경험하는 동일한 귀찮음을 싫은 거를 총합을 한다 치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횟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알람을 10분 뒤 다시 알람, 10분 뒤 다시 알람 하다 보면은 정신이 딱 차려보면 어이 빨리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각이죠. 그리고 이거는 게으름입니다. 이건 게으름의 영역이에요. 저의 게으름의 영역이죠. 침대에서 빨리 일어나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딱 가야 되는 거를 제가 아침 시간 조금만 더 누워 있고 싶어. 조금만 더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있고 싶어에 대한 그 게으름으로 늦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비 온 뒤에 제가 늦게 온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러면 아침에 항상 늦냐? 아침에 모든 스케줄을 늦는 일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항상 늦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 10시에 아이브랑 인터뷰 뭐가 있다고 쳐요. 그런 일 있으면 진짜 좋긴 하겠다. 비 온 뒤에 아이브의 안유진 씨를 모셔서 여기서 이제 라이브로 이제 건강 토크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방송이 10시에 있다. 늦을까요? 그럴 리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서 뭐 자문회의 때문에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이광민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응? 그래가지고는 대통령실로 불렀어요. 시간은 아침 10시까지. 아침 8시까지라 그래도 시간 맞춰서 가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당연히 그거는 그 중요도가 달라서 그렇죠. 제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중요도가. 물론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비욘디를 제가 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 중요도의 강도가 엄청 세버리면 이게 내가 정말 이거는 진짜 늦으면 큰일 난다. 이건 늦었다가는 이거는 너무 큰 신뢰고 이거는 나한테도 너무 타격이 크고 만약에 그렇다. 네. 그러면 이제 맞춰야죠, 시간을. 근데 이런 것도 잠깐만. 제가 고민되는 건 아까 지각도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비욘디 맨 처음에 방송을 늦었을까요? 늦었나 나? 옛날에 제가 비욘디 처음 나온 게 그 국회의원분이랑 무슨 암 환자분들에 대한 정책 관련된 이야기하는 걸로 비욘디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아니다, 그때는 국회의원분이 늦으셨다. 저는 맞춰왔는데 국회의원분이 늦으셨어요. 맞아. 네, 기억났어요. 네. 저 맞춰왔죠. 근데 그렇게 맞춰오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조금씩 뒤로 밀리죠. 그러니까 익숙함도 있어요. 익숙함도. 이게 이 지각도 습관이라는 게 조금씩 늦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뒤로 밀려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비욘디 할 때 여기 건물에 엘리베이터 다 보수공사 한다고 엘리베이터 엄청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엘리베이터가 때로는 뭐 10분, 15분 이렇게 막 걸려버리니까 지각하다가 이제 익숙해진 걸 수도 있으려나요? 이건 핑계죠? 근데 지각에 있어서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거는 욕심이죠. 왜 지각과 욕심이 연관이 될까요? 왜 지각과 욕심이 연관이 될까요? 욕심이 많으면 지각을 한다? 좀 이상하죠. 우리 욕심이 많으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딱 맞춰서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P와 J 중에서 P가 아무래도 지각을 많이 하지만 계획형인 J형에서 지각을 많이 하는 경우는 약속이 너무 많을 때. 어쩔 수가 없죠. 본인은 계획적으로 머리 안에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피도 마찬가지겠죠. 피가 약속이 많아버리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지각일 거예요. 피는 계획적이지 않으니까. 약속이 많을 때 P는 많은 경우 지각을 하고 J는 지각을 해도 될 법한 사람한테 몇 개만 지각을 하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에 여유가 많으면 지각을 할 일이 줄죠. 왜냐면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서 미리 가면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약속이 한 10시에 있고 오후 2시에 있고 한 저녁 7시쯤 있는데 중간중간 일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중간 비는 시간이 한 한두 시간 정도 여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일이 설령 좀 딜레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뭐 할 것도 없겠다 미리 가서 준비하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미팅이라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제 시간에 딱 내가 제 시간에 갔다 그래서 제 시간에 딱 시작해서 설령 제 시간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뭐가 많아지면 시간이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 뒤에 약속이 딱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각이죠.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제일 좋기로는 시간 되면 딱 저 이제 나가봐야 됩니다. 딱 끊고 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욕심이 많아서 일을 안 넣었으면 되는데 나는 지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다른 것도 또 하고 싶고 라고 하면서 하루 일과 중에 타임테이블을 타이트하게 맞춰놨을 때 당연히 지각이 생기겠죠. 안 그러면은 내가 매몰차게 딱 끊어야 돼요. 근데 매몰차게 끊기가 쉽냐고요. 몰라요. 제이 같은 경우에는 매몰차게 딱 끊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나 가능한 일들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일적인 영역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2명이 있다고 쳐요. 정신과 의사가 2명이 있다 쳐요. 2명 다 예약제로만 진료를 봅니다. 그러니까 즉 진료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진료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러프하게 그냥 30분씩 딱딱딱딱 환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10시 뭐 저희 병원도 좀 유사하긴 합니다만 10시, 10시 반, 11시, 11시 반, 12시 이렇게 환자들이 딱딱딱딱 예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A라는 첫 번째 정신과 의사는 J예요. 완전 J. 나는 계획형. 나는 이거 틀어지는 거 이렇게 틀어지는 거 싫어. 딱 맞춰야 돼. 시간도 맞춰야 돼. 그러면 딱 시간 시작해서 시간이 딱 끝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중간에 정리하는 시간 해가지고 5분 전에 딱 치는 걸 항상 타이트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25분 정도 딱 환자랑 진료보고 25분이 딱 경과하면은 딱 마무리하고 가시고 정리했다가 다음 환자 들어오고 25분 딱 했다가 나가고 다음 환자 들어오고 25분 있다가 잠깐 정리하고 다음 환자 들어오고 이렇게 반복이 딱딱딱딱 되는 거죠. 얼마나 계획적이에요. 근데 진료가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환자분이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지각을 해서 환자분이 지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중간에 화장실에 가야 돼요. 화장실에 가서 시간이 좀 걸려. 그럼 또 딜레이 될 수 있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이 딱 되면은 다음 환자를 위해서 정시에 딱 끝내 무조건.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정신과 진료를 보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불편한 부분은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 정신과 의사를 어떻게 믿고 처음부터 내 속마음은 다 까발려요. 어떻게 믿고. 좀 신뢰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처음부터 앉자마자 어떻게 내 속마음 다 열어 제껴요. 안 돼요. 실제 저도 진료를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30분 진료일 때 20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심각한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부터 펑펑 울어요. 그리고 20분이 지나고 나서야 사실은 제가 지금 약을 사 모으고 있다. 뭘 지금 내가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지만 5분 있다가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J보다는 P에 가깝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지각 많이 하나? 근데 P는 융통성이잖아요. 융통성이잖아요. 제가 운동을 배우는데 한 선생님은 P고 한 선생님은 J예요. J 선생님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지각을 하더라도 끝나는 시간엔 칼같이 끝내요.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근데 P 선생님은 제가 좀 늦게 가도 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해줘요. 좀 늦게 오셨으니까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운동은 근데 딱 끊는 것들이 가능하죠. 정신과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진료를 보다가 물론 저희 병원이 예약제이기 때문에 딱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환자분이 늦게 오시면 어쩔 수 없이 길게 봐요. 물론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는 간단히 시간 맞춰서 끝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뒤에 정시에 맞춰서 오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딜레이 돼요. 더 그 전 환자를 더 길게 봐요. 그리고 사실 이걸 제가 죄송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해를 구하죠. 오시면 죄송하다고 기다리게 해서. 근데 정신과 진료 특성상 오셔가지고 이제 특히 청소년들이 오면 이제 애랑도 얘기해야 되고 애랑 부모님이랑 같이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님 따로는 안 보지만 그러면 길어지죠. 아무래도. 그럼 더 길게 잡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진료 시스템이 길게 진료 보는 거를 그렇게 진료 시스템이 허용해 주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허용해 주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P와 J에 있어서도 이 시간을 딱딱딱딱 맞춰서 들어가는 게 뭐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죠. 내가 덜 기다리니까. 하지만 그만큼 나 역시도 그 융통성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정신과 의사가 저 적성에 맞나 봐요. 제가 만약에 수술을 하는 의사였다면 그러면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가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쪽 영역들은. 근데 저희 쪽은 뭐 융통성이라는 거를 발휘하는 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진료적인 성과 측면에서 전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융통성이라는 게 일정 부분 또 여유이기도 하니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때로는 와서 환자 없어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환자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내 시간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게 또 삶을 살아가는 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약간의 지각이 허용되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도 저는 나쁘다고만 보진 않아요. 무조건 지각이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큰 피해가 된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누구와 누군가가 같이 약속을 잡았고 그 약속 장소가 두 분의 생활 반경이 아니고 그리고 전적으로 그냥 상대방만을 위해서 이 만남이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이 만남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늦게 오게 되면 이건 분명히 실례죠. 하지만 어떤 돌발적인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다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늦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필요한 영역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지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는 이거 아까 전에 진료랑도 비슷한 건데요. 사람들하고 약속할 때도 좀 비슷하긴 하구나 제가. 저는 약간 몰입형이에요.
뭔가 하나에 빠지면 딴 걸 생각 못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이광수 선생님 ADHD인데 맨날 성인 ADHD 안 좋게 생각하신다고. 성인 ADHD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인 ADHD 진단이 남발되는 걸 안 좋아하는 거죠. 네. 근데 이광수 선생님도 ADHD 아니냐고. 근데 저는 ADHD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저는 일적으로 몰입할 때 너무 몰입하는 게 문제예요. 이 몰입한다는 거 역시도 일정 부분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몰입해버려요. 뒤에 일이 약간 뒤로 밀려버려요. 그러면 이 몰입이라는 강도가 좀 약해지면 뭐 뒤에 일이 있으니까 내가 정리를 하죠. 근데 진료를 보다가도 지금 이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가 몰입해 가지고 같이 막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뒤에 환자가 아무리 대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네, 저희 간호사들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누구한테 레이저를 쏘겠어요, 눈으로. 간호사한테 레이저를 쏘거든요. 저는 진료실 안에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계속 저한테 카톡으로 계속 뒤에서 지금 몇 분 대기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올려요. 근데 심지어 이분들 지금 예약제이기 때문에 자기네 예약 시간 맞춰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사람이랑 씨름을 하고 있어. 거기에 몰입해버리면은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순간 그냥 시간과 정신의 방으로 좀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약속이 여러 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촬영장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방송을 가끔 하니까 촬영장을 갔을 때도 한번 뭐가 있으면 확 몰입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몰입을 하려고 애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얼마 전에 이제 탐정들의 영업비밀 채널 A 유인나 씨랑 대풍구 씨 나오는 프로그램을 제가 촬영을 해서 아마 12월 초에 아마 방송 나갈 텐데, 제가 처음 아마 촬영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반예능이라 제가 이거는 너무 낯설어서 쭈뼛쭈뼛거릴 것 같은 거예요. 긴장할 것 같은 거예요. 몰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그때 촬영을 한 2개 분은 찍고 계셨는데 제가 좀 일찍 갔거든요. 일찍 가서 앞에 촬영을 제가 앞에서 촬영 카메라 옆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보는 거죠. 제 분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녹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 들어가면 막 몰입돼 버리는 거죠. 왜냐면 익숙한 공간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리고 촬영 끝난 다음에도 자녀 촬영이 있으면 저는 약간 기다렸다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인사하면서 그 공간에 이렇게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스모킹건 같은 경우에. 스모킹건에서는 저는 중간에 사건의 방으로 분량이 살짝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제 분량이 없거든요. 그래도 시작할 때부터 그 촬영장에 있으면서 제 거 하고 제 거 끝난 다음에 촬영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나와요. 그게 제가 몰입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끝날 때 인사드리고 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김복준 교수님도 계시고 유성호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인사드리고 나오려고 하는 것도 같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물론 이런 패턴 때문에 이 몰입되는 것 때문에 뒤에 뭐가 있으면 그게 딜레이 돼 버리죠. 저한테 제 머리 안에서는. 그럼 지각이 돼 버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건 꼭 나쁘다고만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이건 꼭 나쁘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렇게 또 여러분들 이야기 좀 같이 나누고. 벌써 46분이네.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시간이 많이 돼요. 네. 와, 그쵸. 그래서 저 어디까지 했죠? 네. 김수희님께서 요즘 중고등학생 애들은 학교 지각해도 사과 없이 어슬렁거리면서 은행 다녀왔습니다 하고 앉는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학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옛날의 권위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뭐 지금도 이렇게 지각을 하는 편인데, 지금도 제가 저녁형 인간인데 어릴 때라고 뭐 아침형 인간이었겠어요? 네. 그러면 항상 학교 들어갈 때부터 뭐 입구부터 엎드려 뻗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뭐 학교 조금 늦었다고 애들을 그렇게 팰 일인가 싶기는 하죠. 팰 일인가 싶기는 하죠. 때로는 뭐 늦을 수도 있죠. 늦잠 잘 수도 있죠. 눈 딱 떴는데 뭐 완전 뭐 학교 시작한 다음일 때도 있죠.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 막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기합을 주고 뭐 그렇게 취급하는 거 역시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학교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라는 공간이 소위 말해서 가정의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 역할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인성교육 같은 면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서당이라는 개념이 예의 예절을 같이 가르쳐주는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뭐 서양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이제 현대 사회로 들어와서는 학교라는 공간은 가정의 역할에서 부모님의 역할을 일정 부분 커버해주는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수하게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이 돌봄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돌봄이에요. 돌봄. 이 아이들의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돌봄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착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에 애들을 때리면서 사랑의 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맞고 난 다음에 너 인사하고 들어가. 때리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래. 이건 내가 볼 때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뭐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너를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아픈 마음으로 때린 거야. 너를 위해서.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의 역할을 이 선생님들이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혹은 이게 학부형들 입장에서 이제 헷갈려져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떻게 학교 선생님으로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학교 선생님은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부형들이 학교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일정 부분 부모님의 역할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정말 마음으로 애들을 다 내 자식처럼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확실하게 방향을 잡거나 확실하게 그냥 옛날에 서당 시스템처럼 훈장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근데 그건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제도는 개선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학교 와서 공부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선생님 손해예요? 애 손해죠. 학생 손해예요. 네가 우리 학교 와가지고 공부하기 싫으면 네 손해다? 이거죠. 요즘은 아이들이 그 은행 다녀왔습니다도 있지만 그냥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접수한 다음에 선생님 저 학교 오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진료 확인서 하나 떼주세요. 그래? 거기서 좀 선생님이 혼을 내서 보내기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야 그래도 앉아봐. 야 너 어차피 할 거 없지. 학교 안 갈 거라며. 나랑 얘기나 좀 하고 가자. 수다나 좀 떨자. 야 학교를 왜 안 가려고 그러는데? 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죠. 근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의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뭐 그 정도는 나쁘지 않잖아요. 어차피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가라고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는 한번 해보자. 뭐 물론 의사 선생님이 그 시간에 시간이 좀 있으셔야겠지만. 네. 오영동님께서는 원장님 정말 좋은 영향 많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차오른달까요? 정말. 연말 강의 주제는 새해만 되면 계획 세우고 한 달도 안 돼서 까먹는 나가 될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자, 연말 강의 주제여야 되나요, 이게? 연말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연말에 하시는 게 낫다는 거군요. 그래야 되겠네요. 유인님께서는 제이시네요. 그래서 절대 늦지 않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것도 좀 볼까요? 김수희님께서 저는 너무나 외향적인데 급성 백혈병으로 4월에 이식받고 집에서 너무 심심하고 무기력해서 취업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원래 전공이 암 환자 정신건강이죠. 아마 그거 알고 들어오셨겠죠? 네. 근데 당연히 나는 사회적인 역할을 이어가야죠. 네. 김수희님께서 치료받고 이식하시는 동안에는 이제 이때는 무균실이나 지금 무균실에 집에 계시는군요. 그리고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사회활동이 좀 어렵죠. 네,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 건강을 위해서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 계시는 게 필요하지만 이제 면역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시고 나면 다시 사회활동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죠. 물론 다소 어려울 수 있죠. 피곤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 눈치도 좀 보여요.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그거를 부딪혀 나가시다 보면은 또 금방 예전에 내가 외향적으로 잘 지내왔듯이 그때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뒤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윤희님, 어머님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하셨는데 아유 부담스러워서 싫습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네요. 레인보우 아카인 푸드님께서는 게으름 완벽주의라고 하셨는데 그쵸.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딜레이 돼요. 그럼 당연히 뒤에 있는 게 지각이 되죠. 그러면 또 서둘러서 막 정신없이 가요. 욕심은 많거든요. 완벽주의는 기본적으로 욕심이에요. 우리는 완벽주의를 할 수 없어요. 완벽주의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완벽주의도 줄어요. 완벽주의가 줄면 불안도 줄어요. 불안이 줄면 지각도 덜 하겠죠. 와, 가나다라님께서는 전 태어나서 지각을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30분 여유 있게 일어남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부지런하신 거예요. 저는 게으른 거고요. 혹은 아침형이시거나 그러면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생활 패턴적으로 좀 더 편하실 수 있죠. 또 뭐 HK님께서는 HK 그린로즈님 제이님께서는 PD님 12월부터 이 라이브 방송 11시로 바꿔주세요. 네. 비욘디에도 제가 왜 매주 10시에 이 고정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제가 비욘디에서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비욘디에서 아침 10시에 할 수 있는 이유 라이브 방송 항상 이 시간에 아무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비욘디에서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 주셨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시간 뒤로 밀잖아요? 그러면은 비욘디에서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왜 배만나원님께서는 재밌는 거 주셨네요. 원장님, 제가 일찍 일어나는 팁 알려드릴게요. 전 배고파서 아침에 눈이 떠집니다. 저처럼 살을 찌워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추천드려봐요. 라고 하셨는데 있죠. 배고프면 아침에 깨죠. 근데 이게 제가 살이 안 찌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남들은 되게 부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배고픔의 감각이 좀 둔화되어 있어요. 이러면 제 머리 안에 떠오르는 드립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애들 밥을 안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각이 배고픔의 감각이 퇴화돼 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 엄마 또 약간 뒷담화를 하는 셈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밥을 안 먹어도 진짜 뭐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뭐 그 다음날이 되지 않는 한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먹는 거를 그냥 진짜 때로는 그냥 살려고 먹을 때도 있어요. 맛있어서 먹기보다는. 김수희님께서 PD님 선생님 방송에 침대 한 번 두고 방송 한 번 하시면 어떠십니까? 이불한 방송 다 같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자는 거죠. 방송하면서 같이 막 수다 떨다가 그러면 아마 약간 이렇게 가수면 상태에서는 환청망상이 정상이거든요. 헛소리하는 게 정상입니다. 가수면 상태에서는 잠에서 깰 때도 그래요.
그때도 환청이나 인지 왜곡이 있는 건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헛소리 하겠죠. 네. 야, 주아의 미안 채널님께서는 그렇게 밤에 방송을 하면 중요도의 강도가 셌을 때 잠을 못 자고 밤을 꼴딱 샐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거구나. 다음날 아침에 중요도의 강도가 센 무슨 약속이 있으면 잠 못 자고 밤을 꼴딱 셀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제 MBTI 유형은 ISTP예요. ISTP입니다. 그래서 아이브의 안유진 씨랑 같다라고 이거 얘기하면 싫어하죠. 네, 와이프가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네. 박명수 씨도 ISTP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송 몇 시에 끝나나요? 라고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네, 11시에 끝나서 조만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방송이 또 끊길 거예요, 아마. 갑자기 제가 인사를 나누고 끊기겠죠. 오늘 그냥 피디님 저 11시까지만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 오영도님,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70년대는 4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누군가 한 명이 잘못하면 단체로 일어서라고 한 후 막대로 머리를 다 때렸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선생님 이름과 얼굴이 떠올라요. 요즘 같으면 난리시겠죠. 옛날에 단체 기합 진짜 많아요. 저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제시대 때 영향이죠. 일제시대 때 영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예전에 한번 비욘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의과대학 교육도 일제시대 영향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서양의학을 일제시대 때 가져온 측면이 많아서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제 일본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해방 이후에도 칼 차고 학교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경북대학교인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되게 일화가 있는 게, 학생 회장이 주도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친일 교수들을 대거 창고에 감금한 사건이 벌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몰아낸 거죠. 그때는 또 뭐 해방 이후고 또 약간 민주 이런 것들도 같이 얽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또 있나요? 네. 그래도 이야기 많이 해주셨네요. 네, 그냥 약간 제가 추구하는 이 방송이 여기서는 그래도 그냥 제가 좀 편안하게 눈치를 좀 덜 보고 솔직히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치 무슨 사랑방처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편하게 그냥 의견 얘기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서로 응원도 좀 해주시고, 네, 비난은 하지 말자고요. 서로 비난을 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좋은 내용으로, 따뜻한 내용으로, 사랑방처럼. 사랑방에 누가 와가지고 막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막 이렇게 이러면은 그게 사랑방이 안 되잖아요. 네. 사랑방은 그저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는 또 응원도 해주고, 또 좀 존중도 해주고, 좀 이렇게 또 때로는 좀 따뜻하게 끌어안아주고, 그런 게 또 사랑방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제가 좀 편안한 주제 항상 좀 가져와서, 때로는 좀 필요한 주제도 가져와야겠죠. 그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그래도 방송이 좀 돼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방송하면서 그래도 중간중간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같이 나누고 해서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 댓글 소통 같이 하면서 나누는 그런 방송이 되려고 저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 응원해 주시고 또 좋게 봐주시고, 또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좀 지칠 때 또 힘을 얻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하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가 아닌 아침 10시에 살짝은 지각도 할 수 있는 세상 읽기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월요일 아침인데 다들
한 주 생활 힘차게 하시고 마음 따뜻한 월요일 아침 그리고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